오늘 준비한 강의는 가지급금 이해하기라고 해서 좀 기초적인 얘기들을 많이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께서는 이거 너무 기본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또 새로 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하나하나가 또 낯선 단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가장 좀 쉬운 기초적인 내용들을 위주로 좀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지급금이라는 얘기 상당히 많이 들어요, 사실. 가지급금이라고 하면 어떤 게 주로 좀 떠오르시나요? 일단은 느낌이 뭔가 안 좋은 것 같죠? 뭔가 지급은 됐고, 근데 가지급, 뭔가 이 진실된 지급이 아닌 뭔가 이 가계정이라는 느낌도 많이 들고, 뭔가 좀 안 좋은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러한 용어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가지급금이라는 거는 이제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으로 표시하는 과목을 말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쉽게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가장 먼저 회계 원리 때 배우는 게 이게 있죠. 재무상태표를 배우고, 차변과 대변을 가장 먼저 배웁니다. 우리가 차변에 자산이 있고요, 대변에 부채와 자본이 있어요. 이렇게 재무상태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지급금이라는 거는 이름 그대로 우리 대변, 이 대변 쪽에 무언가가 나갔어요. 뭐 현금 등의 어떠한 자산이 나갔는데, 이 반대쪽에 차변의 계정 과목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떠한 항목으로 돈이 나갔는지를 잘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사용을 하는 게 가지급금이라는 계정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지급금이라는 거는 어떠한 목적으로 생겼을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다른 걸로 대체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그대로 계속 남아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 가지급금이라는 거는 재무제표를 한번 받아보시면, 아니면 크레탑을 한번 이제 떼어보시면 가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돼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가지급금에 대한 페널티나 이런 것들이 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잘 드러내려 하지 않아서 다양한 이름을 통해서 가지급금이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거나 아니면 이름만 바뀌어 있거나. 제가 이렇게 쭉 나열을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가지급금이 주임종 단기 대여금이에요. 우리가 크레탑상에 주임종 단기 대여금이라는 게 보이면, 아, 이거는 가지급금이구나 라고 보는 이유가, 주임종이 어떤 줄임말이죠? 그렇죠. 주주, 임원, 종업원에 대한 단기 대여금이기 때문에 제가 뒤에 설명은 드리겠지만, 그 주주, 임원, 종업원은 결국엔 법인과 특수관계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게 가지급금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추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게 아니면 많이 사용되는 금액이 이제 뭐 기타 단기 대여금이라고 해서 또한 대여 형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선급금이나 매출 채권 같은 어떤 다른 자산에 숨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재무제표만 가지고 이 기업이 가지급금이 얼마 있다라고 정확하게 알아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대신 이제 드러내 봤을 때 얼마 정도 있습니다에 대한 내용은 이제 정보를 들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가지급금이라는 게 있는데, 가지급금이라고 무조건 다 규제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가지급금이 이 세법상 규제 대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페널티를 받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세법상 규제 대상인 가지급금의 기준이 뭐냐? 이 기준은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임대, 그 자금을 임대해주는 기준이 법인이면서,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그 차입의 상대방, 즉 그 어떠한 대여를 해준 상대방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임차인인 경우에 이거를 우리가 가지급금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주한테 빌려줬거나 종업원한테 빌려줬거나 아니면 그 임원한테 빌려줄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세법상 규제를 받는 겁니다.
미팅을 하시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 내가 개인 사업할 때는 돈 마음대로 써서 편했는데 법인 됐더니 너무 불편한 게 많아. 뭐만 하면 가지급금이래.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대표님들이 있는데, 그러한 표현을 하는 이유는 개인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그 돈을 인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세법상 규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개인 사업자는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죠. 그리고 법인과 비특수인자한테 빌려주는 경우에 세법상 규제가 없는데, 일반적으로는 다 특수관계이다 보니 가지급금에 대한 걱정, 그리고 그거에 따른 문제, 이런 것들이 항상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급금이 일반적으로 업무무관이라는 수식어가 같이 붙어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는 게 한 세트로 일반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세트로 되어 있느냐? 업무라는 거는 결국엔 법인의 목적 사업을 업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럼 업무무관이라는 거는 법인의 목적 사업과 무관한 일을 말을 하는 거겠죠. 일반적인 법인이 금융을 대여해 주는 거에 대해서 목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인이 어떤 자금을 대여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업무무관이라는 게 항상 붙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특수관계인한테 빌려주면 가지급금에 대한 페널티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법상 규제 대상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이러한 기준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아마 대부분의 가지급금은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대표님들이 걱정을 하시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가지고 계신 게 현실이고요. 그러면 이 가지급금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발생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이렇게 그냥 그림으로 표현을 하기는 했는데, 가지급금, 이름 그대로 법인에서 어떠한 대상자에게 지급이 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이 법인에서 뭔진 모르겠는데 자금이 나갔다는 거예요. 쉽게 나간 돈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돈이 나갔어요. 그렇죠? 돈이 나갔는데 어떻게 나갔는지 그거에 따라서 가지급금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가지급금이 되는 행위는 대표자가 그냥 인출을 해갔어요. 대표자가 그냥 인출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거는 가지급금으로 보게 되겠죠. 그렇죠? 두 번째로 생길 수도 있는 요소는 회계 처리가 누락이 됐을 수도 있어요. 뭔가 돈은 나갔는데 이게 회계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 회계 처리라는 거는 이게 회계 원리에 나오는데, 항상 우리가 대차는 항상 같아야 한다는 대차 평균의 원리라는 게 존재해요. 그럼 대변에 뭔가 돈이 나갔는데 이쪽에 회계 처리가 빠진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러면 이 금액만큼의 뭔가가 더 낮게 되겠죠. 여기보다. 그럼 이거를 메꾸기 위해서 가지급금이라는 걸로 잡는 경우도 있어요. 이래서 가지급금이 생길 수도 있고요. 세 번째로 많이 생기는 이유는 지출은 했는데 증빙이 없는 거예요. 내가 법인에서 지출이 이루어졌는데 그거에 따른 증빙을 발급을 못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증빙이 없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냥 가지급금으로, 증빙이 없다 보니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증빙 불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가지급금이 생기는데, 우리가 증빙 불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리베이트 같은 거예요. 내가 현금으로 몰래 이렇게 뒤에서 준 경우. 그럼 법인에서 현금은 인출이 되었는데 이걸 우리가 비용 처리로 할 수가 없다 보니 자연스럽게 또 가지급금이 되고, 즉 법인에서 어떠한 유출이 발생됐는데 그 증빙을 못하거나 아니면 그 귀속이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가지급금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가지급금이 뭔데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도대체 어떤 페널티가 있길래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인가,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또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가지급금 관련된 문제점은
이 두 가지입니다. 인정이자 입금산입이랑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라는 항목이에요. 제가 이거 신입 온라인 교육 과정에 업로드 되다 보니까 조금 더 기초적인 부분부터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가장 대표적인 페널티가 저 두 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인정이자 입금산입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그러면 그게 도대체 뭐냐? 도대체 인정이자 입금산입이라는 건 또 무엇이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 우리가 보면 아까 인정이자에는 입금산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지급이자에는 손금불산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처음 법인세법에 대해서 용어를 접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좀 낯설 수가 있어요. 도대체 입금이 뭐며 손금이 뭐냐?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하면 입금은 수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입금은 수익이고요. 손금은 비용과 유사한 거예요. 수익과 비용과 유사한 건데, 입금을 산입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손금을 불산입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법인에서 우리가 법인세라는 거를 어떻게 계산을 해서 내게 될 텐데, 어쨌든 세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어떠한 수익에서 내가 어떠한 비용을 다 빼고 난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이익을 보게 되었고, 여기에 이제 세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상 용어도 똑같은 겁니다. 입금이 제가 수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입금을 산입한다는 얘기는 이 법인세에 어쨌든 간에 산입, 즉 플러스를 한다는 얘기겠죠. 즉 입금이 산입이 되면 법인세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법인세가. 마찬가지로 손금은 제가 비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비용과 유사한데, 손금을 불산입한대요. 그럼 우리가 비용을 산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세가 똑같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인정이자에 대해서 입금 산입을 하고 지급이자에 대해서 손금 불산입이라는 걸 하면 결과적으로 법인세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지급금의 가장 대표적인 페널티인 겁니다. 여기는 이해가 되시죠? 입금 산입. 이게 이제 법인세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 내용으로 나오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제 하나씩 살펴보자는 거죠. 그럼 인정이자 입금 산입은 도대체 뭐냐? 우리가 아까 가지급금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법인에서 어떠한 개인, 특수관계인 개인이 돈을 빌려간 걸로 본다고 그랬죠. 빌려간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럼 법인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빌려줬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돈을 빌려주면 뭘 받죠? 이자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개인, 특수관계인 개인에게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이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받지 않죠. 일반적으로 받지 않는데, 받지 않더라도 이자를 받은 것처럼 봐서 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법인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이자 수익이 되는 거예요. 이자를 받은 거니까 내가 수익이죠. 이자 수익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 수익이니까 법인세를 더 내라 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이자를 얼마로 할 거냐? 얼마로 할 거냐는 제가 바로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어떤 개념이냐? 자, 우리가 이제 법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면 법인은 이자라는 걸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거를 이자 비용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자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비용을 쓰게 된 거죠. 그런데 법인세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있어요. 이 이자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법인이 이렇게 자산이 있는데, 이 중에 좀 업무와
무관한 자산들의 비율을 일정 계산을 해서 이 업무 무관 자산 비율만큼은 이 비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업무 무관에 대해서. 업무 무관 자산 비율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비용을 인정을 안 하니까 또 법인세가 올라가는 개념인 겁니다. 이게 두 가지의 가장 큰 페널티인데, 인정이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인정이자라는 그 이자를 계산하는 산식에는 가장 중요한 게 당연히 가지급금이 얼마인지랑, 그리고 이자율을 몇 %로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인정이자를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보시면 인정이자 계산이 대상이 되는 가지급금이란 그 대여 상대방이 특수관계자 등이어야 하며, 그 대여 이자율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또는 당좌 대출 이자율보다 저율 또는 무상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밑에 이거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가지급금에다가 인정이자율을 곱한 금액만큼 뭐 하는구나라는 부분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핵심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할 거냐, 당좌 대출 이자율로 할 거냐에 대한 이슈가 항상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이게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라는 거는요, 정의를 한번 보면 대여 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 차입 당시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으로 이렇게 나눈 이자율을 이렇게 글로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쉽게 그냥 숫자로 한번 바라보면, 예를 들어 우리가 대출이 1억짜리가 하나 있는데 이거의 이자율은 2%예요. 우리가 하나의 대출은 1억인데 2%의 대출이 있고, 또 하나는 똑같이 1억인데 얘는 3% 이자율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라는 거 계산을 해보면, 내가 1억짜리 2% 그리고 1억짜리 3%를 더한 이자율에서 총 차입금액 2억을 나눈 이 이자율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라는 겁니다. 즉 이자율의 가중평균으로 해서 계산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계산을 해보면 2.5%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2.5%를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써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안 쓰면 당좌 대출 이자율이라는 걸 쓰겠다는 건데, 당좌 대출 이자율은 국세청장이 공시를 하는 금액입니다. 지금 현재는 4.6%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가지급금들이 4.6%의 인정이자를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 더 높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적용 계산이 귀찮다 보니 당좌 대출 이자율을 쓰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당좌 대출 이자율도요, 현행은 저희가 지금 4.6%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얘도 조금 변화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4.6%가 아니었어요. 조금 이제 변화 연혁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계속적으로 변해왔는데 최근 세 번째 변한 것만 말씀을 드려보면,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8.5%였고요. 그 다음 이제 2012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6일까지는 6.9%였고요. 그 다음에 2016년 3월 7일부터 지금까지는 4.6%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제 바뀐 대로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좀 더 근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따졌을 때 사실 가지급금이 발생된 시점, 그 시점에 이자율을 계속 쓰게 되어 있어요. 즉 내가 보유하고 있는 가지급금이 이때 발생이 된 거라고 하면 4.6%가 아니라 당좌대출 이자율은 8.5%를
써서 이자 수익을 계산을 하는 게 원래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12년에 발생이 됐으면 6.9%를 쓰는 게 원래는 맞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가지급금이라는 게 생겼다가 갚았다가 생겼다가 갚았다가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위에 것들은 점점점 갚아졌을 거고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아래 것들은 계속적으로 누적돼서 남아있다 보니 4.6%인 경우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4.6%는 아닐 수도 있구나. 가끔씩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6.9%로 처리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발생 연월이 이때이기 때문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 인정이자라는 것도 무조건적으로 4.6%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법인이 예를 들어 한 3% 정도 이자 수익은 계속적으로 잡고 있었다. 정말 대출한 거에 대여해 준 거에 대해서 3% 정도 잡고 있었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1.6%만 더 잡아주는 겁니다. 무조건 4.6%를 플러스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 아까 앞선 산식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저율 또는 무상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무상으로 내가 빌려줬을 경우에는 4.6% 다 그냥 계산을 하면 되고요. 3% 정도 이미 법인에서 인식을 했다고 하면 나머지 1.6%만 인식을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거의 대부분 당좌대출 이자율로 계산을 해요. 그리고 당좌대출 이자율을 한번 쓰면 최소 3년 동안은 계속적으로 이 이자율을 써야 돼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요즘 좀 이자율이 많이 낮아진 상태에서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 오히려 낮은 법인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면 당좌대출 이자율이 아니라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가 좀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를 해보자 해서 이런 부분을 같이 설명을 드리게 된 겁니다. 뒤에 이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문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한 6억 정도 있고 업무와 관련 있는 자산이 또 6억 정도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총 자산은 12억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자율은 당좌대출 이자율 4.6%를 쓴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첫 번째 문제,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인정이자는 얼마인가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가지급금이 6억이 있고 1년 내내 6억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6억 있고 이자율이 4.6%니까 4.6% 곱하면 이게 이제 인정이자 금액이 될 겁니다. 그렇죠?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제가 계산까지는 안 해봤는데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면 2,760만 원이 나오네요. 네, 2,760이 나옵니다. 그럼 인정이자가 매년 2,760만 원만큼 법인의 수익이 더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Q1-1 이렇게 인정이자가 2,760이 잡히면 법인세는 얼마나 늘어날까요? 일반적으로 법인 세율만큼 늘어나겠죠. 우리가 2,760만큼 수익이 더 생겼고 내가 법인세는 22%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지방세 포함해서. 그러면 22%만큼 늘어나게 되면 607만 2천 원이 되네요. 607만 2천 원만큼 매년 법인세를 더 내게 되는 거예요. 이 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그러면 이제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인정이자가 계산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 법인이 매년 이자 비용이 1,000만 원이 한번 나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한번 같이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이자 비용이 1,000만 원인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업무 무관자산 비율만큼은 비용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총 자산이 지금 12억이죠. 12억 중에 업무 무관인 자산이 6억입니다. 그럼 50%가 업무 무관 자산 비율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1,000만 원의 50%인 500만 원만큼은 우리가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이 됐다는 얘기는
법인세가 얼마가 늘어나느냐. 우리가 500만큼 법인의 어떻게 보면 이익이 늘어났으니 여기에 22%를 곱하게 되면 110만 원인가요? 110만 원 법인세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해는 되시죠? 인정이자에 대한 부분과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부분. 이 두 가지가 세트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법인 입장에서는 그냥 가지급금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꽤나 큰 페널티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Q3 한번 볼게요. 세 번째 물음. 가지급금이 매년 불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 나 가지급금 예전엔 3억이었는데 지금은 5억이래.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난 돈 빼간 적이 없다. 그래도 불어나는 이유가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정이자라는 게 발생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 인정이자라는 거는 원칙적으로 그 대표가 법인한테 계속적으로 줬어야 하는 돈인 거예요. 이자만큼. 수익은 별개로 하고. 근데 일반적으로 이 돈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미수 수익이라는 계정으로 잡게 돼요. 돈을 안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인 입장에서는 받지 않은 돈이죠. 법인 입장에선 받지 않은 미수 수익이라는 계정으로 잡히는데 얘는 자산입니다. 즉 차변에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 미수 수익이 발생이 되고 이게 다시 가지급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가지급금은 복리로 불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10년 정도 지나면 거의 2배 가까이 불어날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4.6% 기준으로. 그래서 가지급금을 해결하지 않으면 또 계속적으로 가지급이 불어나는 효과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라도 막기 위해서는 이자 금액이라도 계속적으로 줘야 쌓이는 가지급금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그 문제점으로 얘기하는 두 가지 부분이었고, 그거 이외에도 추가적인 리스크는 더 존재합니다. 첫 번째가 전액 상여 처분에 대한 리스크예요. 이건 뭐냐? 지금 우리가 가지급금이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특수관계인한테 돈을 빌려줬다라는 개념 하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특수관계인이 해소되게 되면, 그 특수관계가 해소되게 되면 그 돈은 더 이상 빌려준 돈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지급된 돈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상여랑 똑같이 처분이 될 수가 있어요. 전체 금액에 대해서. 그러면 일시적으로 굉장히 많은 종합소득세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한 리스크가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가지급금이 아니고 얘가 상여 받아갔던 거야 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한 리스크가 하나 존재하고요. 두 번째는 대표자 사망 시 상속재산의 포함. 이건 어떤 얘기냐? 가지금을 가지고 있던 대표가 사망을 했어요. 가지급금이라는 거는요, 법인 입장에선 받을 돈이고 개인 입장에선 갚아야 할 돈인 채무예요. 그런데 상속세에 보시면 채무가 있는데 어디에 썼는지 알 수 없는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 인정을 안 해줘요. 오히려 지금 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자산으로 상속 재산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세금 폭탄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리스크가 또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리스크는 신용평가에도 악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도 가지급금 같은 게 많아서 대출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도 가끔 종종 있는데, 이러한 신용평가를 할 때 가지급금은 불량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가지급금이 많은 법인의 경우에는 신용평가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업 진단 시 부실 자산으로 간주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건설업 같이 일정 면허를 취득하는 요건인 법인에서 매년 기업 진단을 실시를 합니다. 자본금에 대해서 실질 자본금을 충족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기업 진단을 받게 되는데, 이 가지급금은 그 실질 자본금에 있는 자산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기업 진단을 하는 이유는 법인의 자본금 요건은 예를 들어 1억이면 1억, 5억이면 5억, 그 자본금 요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자본금 요건을 충족을 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기업 진단을 하는 건데, 그래서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현금 60일 보유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법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가 자산이
뭐 200 정도 있었고 부채가 한 50 정도 있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자본은 150이 되죠. 이거는 이제 회계 원리에 나오는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자본이 그대로서 자본금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봤을 때 실질 자본이 그냥 나는 150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업 진단이 당연히 넘어갈 줄 알았는데, 예를 들어 여기 가지급금이 60이 있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이 200 중에 60이 가지급금이었다. 그러면 얘는 실질 자본금에서 빠져요. 그러면 총 자산은 140으로 보는 거고요. 자본은 90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100이라는 걸 충족을 했었어야 됐는데 충족을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가지급금에 대한 관리는 건설업들도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자본금 요건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리스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가지급금의 추가적인 리스크들은 항상 존재를 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가지급금에 대한 우리 대표님들의 착각이라는 주제인데, 가끔 미팅 하다 보면은 뭐 마주치는 그러한 이슈들이긴 해요. 첫 번째로 내가 이제 가지급금이 많이 있는데 그냥 이거 법인 접어버리면 그만인 거 아니냐, 나 모르겠고 그냥 법인 청산해서 그냥 없애버리면 그만인 거 아니냐라는 대표님들이 가끔 있어요. 청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인을 접어버렸어요. 근데 가지급금이 계속 있고,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특수관계가 해소가 되면 상여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똑같은 겁니다. 청산을 해버리는 순간 특수관계가 해소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법인 대표님이 그 돈을 그냥 가져간 거랑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가지급금이라는 거는 대여가 아닌 거죠. 갚지 않는 한. 그러면 이 상여 처분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청산도 못합니다. 가지급금이 많은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연히 리스크가 존재하는 행위이고 청산이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 아니 내가 법인에서 가져간 돈이 없는데 왜 그 가지급금이 있는 거냐라고 하시는 대표님들 많이 계세요. 아니, 내가 가져온 거는 가지급금이 맞는데 난 가져온 돈이 없다. 하지만 왜 가지급이 생기냐?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죠. 왜 가지급금이 생길까요? 그렇죠. 뭔가 비용이 나갔는데 증빙을 못 받았거나 갖추지 못한 금액들이 다 가지급금으로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대표님들은 그런 걸 잘 인지하지 못하시죠. 아니 그거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발생되는 부분인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특히나 그 개인 사업을 하시다가 법인으로 오신 분들이 그런 착각이 되게 많으세요. 개인 때는 그냥 막 해도 됐는데 법인 왔더니 이제 그런 게 다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 가끔 있으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증빙을 갖추지 못했거나 뭐 대차가 안 맞아서 이제 임시적으로 채운 부분들이 가지급금으로 될 가능성이 큽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뭐 대표이사라서 가지급이 생긴다고 하던데 그럼 대표이사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대표이사를 제로 바꾸면 가지급도 제로 바뀌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바뀔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지급금도 다 귀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당시 발생됐을 때 그 가지급금이 누구의 가지급금인지에 대한 귀속이 다 있어요. 그럼 해결도 그 귀속에 맞게 사실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대표님들은 그냥 바뀌면 바뀌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표이사가 바뀌더라도 귀속자가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뀌는 건 아니다 라는 부분,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요. 세 가지만 제가 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제 가지급금에 대해서 어떤 건지도 좀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러한 페널티가 있다라는 얘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가지급금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라는 부분이 이제 남아 있는 거잖아요.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해결을 좀 할 수가 있을까요? 가지급금이라는 걸. 쉽게 말씀드리면 솔직히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놀라운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갑자기 뚝딱뚝딱 해결이 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가지급금이라는 게 대표님들이 그냥 가져가서 생긴 경우도 되게 많아요. 가져가서 뭐 다른 개인 막 부동산 사고 이러신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럼 자, 우리가 가지급금을 이제 해결한다라는 얘기는, 즉 우리가 법인이 있는데 개인에게 자 이제 지급이 됐어요. 자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럼 가지급금을 해결한다라는 얘기는
즉, 이 개인, 특수관계인인 이 개인이 다시 그 자금을, 그렇죠? 상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상환을 한다는 얘기가 동의로잖아요. 우리가 결국에는 가지급을 해결한다라는 얘기는. 그 말인 즉슨 내 개인 돈으로 상환을 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법인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전략, 즉 법인 자금을 개인화하는 전략이나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전략은 똑같다는 거예요. 법인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전략을 통해서 개인에게 돈이 가고 그 돈이 가지급을 갚는 데 사용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한 플랜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 법인 자금을 개인화하는 전략들이 있잖아요. 그 전략들이 결국 가지급을 해결하는 방법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정리 방안이 첫 번째가 급여나 상여로 개인화를 하는 겁니다. 제일 기장세무사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 전략이에요. 대표님 그냥 급여 좀 올리셔가지고 일정 금액 가지급 갚고 일정 금액은 쓰셔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것도 왜냐? 법인에서 개인에게 어쨌든 간에 급여라는 항목으로 인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개인화 시키는 거죠. 그리고 상여라는 목적으로 인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급여 상여도 절대 나쁜 방법이 아니에요. 나쁜 방법이 아닙니다. 근데 과하면 세금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급여나 상여를 받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5월 달에 종합소득세에서 근로소득으로 합산이 되는데 이 합산이 될 때 세율이 항상 우리가 이렇게 누진적으로 세율이 올라가다 보니 과하게 되면 세금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한 급여를 받아서 가지급을 해결을 하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급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대신 일정 세율까지 유지를 할 수 있는 급여 구간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세금 비교를 통해서 적절한 급여가 얼마인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쨌든 급여를 준다는 얘기는 법인 입장에서는 이 급여만큼 비용을 받잖아요. 우리가 임원 급여든 직원 급여든 다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얘는 법인세가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개인에 대한 세금이 좀 늘어날 수는 있지만 또 법인에 대한 세금이 줄어드는 걸 감안을 하면 일정 금액 조금 더 높은 금액을 받아도 크게 세금적인 측면에서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서 적정한 급여를 세팅을 해드리는 거죠. 이러한 플랜도 가지급을 갚는 플랜 중 하나인 거고요. 두 번째, 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당은 우리가 주주로서 받아가는 권리죠. 주주로서 받아가는 권리인데 이 배당도 결국 법인에서 개인으로 개인화시키는 방법 중 하나인 거야. 배당도. 우리가 배당은 2천만 원까지는 15.4%만 내고 끝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이유는 분리과세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2천만 원 이하로 받을 경우에는 15.4%로 끝나고 더 받게 되면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되는 그러한 전략인데 배당도 일정 금액까지는 배당 세액공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세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급여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 1억 정도 배당을 받아도 15.4%로 끝납니다. 계산을 해보면 배당 세액공제 때문에. 그래서 배당도 적절한 금액은 가지급을 해결하는 데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급여, 배당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법인에서부터 대표님한테 개인화를 시키는데 이제는 금액을 좀 큰 단위로 한번 가보자는 거죠. 조금 더 큰 금액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플랜들. 퇴직금은 우리가 장기간 누적에 걸쳐서 받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린 퇴직금을 세금을 계산을 할 때는 분류과세라 해서 다른 거랑 합치지 않고 퇴직소득세만 부과를 해요. 왜냐? 뭐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에 걸친 금액을 한 번에 받는 거기 때문에 일시의 과세라면 세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퇴직소득 또 세율이 결과적으로 낮다. 그래서 퇴직금도 가지급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세율이 낮다. 퇴직금에 대한 세율이 낮다. 그러면 우리는 퇴직금을 많이 받게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이 받게 해드리려면 많이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드려야겠죠. 그래서 정관이나 이런 것들이 개정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정관에 임원 퇴직금에 대해서 배수를 최대한 좀 늘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개정을 하는 겁니다. 퇴직금도 우리가 가지급을 해결할 수 있는 플랜 중 하나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자사주 매입이라고 되어 있죠. 이 자사주 매입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대표님이 주주인 경우가 많죠. 비상장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님이 곧 주주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좀 활용을 해서 가지급을 갚아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사주 매입이라는 거는 대표님이 지금 현재 그 주식에 대한 시가를 좀 계산을 해서 그 시가만큼 매각을 하는 겁니다. 어디에? 내 법인에. 외부에 팔 수는 없으니 내 법인에 파는 걸 자사주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내 법인에 이 주식을 파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대표님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 이제 주주로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주식을 이렇게 매각을 하면 법인은 매각 대금을 줘야 되겠죠. 매각 대금을. 이 매각 대금을 우리가 가지급금 상환에 쓰자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점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사주를 하게 되면 이 주주 한 명만 참여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과연 균등한 기회를 줬느냐부터 여러 가지 이슈들은 있는데 어쨌든 잘 판단해서 활용을 하면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사주는 양도 기준으로 세금이 양도가에서 취득가를 뺀 양도 차익의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되어 있는데 3억까지 22%, 3억 초과 27.5%입니다. 이거는 1년 기준이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내 주식이 한 3억 돼요. 시가로 3억 되는데 내가 과거에 취득을 1억 했어요. 가정으로. 그럼 나는 이 주식을 양도를 하면 돈을 얼마를 받죠? 3억을 받죠. 돈은 3억을 받는 겁니다. 근데 세금을 계산할 때는 내 취득가 1억을 뺀 2억의 세금이 부과가 되는 거고요. 3억 이하기 때문에 여기에 22%가 붙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증권거래세 뭐 0.45% 이렇게 붙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율 자체로 봤을 때는 우리가 3억을 하는데 여기가 한 4,40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세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취득가액이 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면. 그래서 자사주 매입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가지급을 해결하는 플랜으로 조금 고려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STF. 이제 STF에 대해서도 가지급을 정리하는 방안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었죠. 되고 있고 실제 지금도 많이 활용이 되고는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황을 잘 만들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이익소각, 이 STF 전략도 참 좋은 전략입니다. 일정 지분이 나눠져 있다는 가정하에서는 가지급금을 해결하는데 좋은 플랜이 될 수 있어요. 이 STF 저희가 표현을 하는 이익소각 또는 감자 전략은 오늘 설명드리면 너무 길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이익소각에 대한 강의들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 아 이런 식으로 절세를 할 수도 있구나라는 부분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플랜들도 가지급을 갚는데 활용을 할 수 있겠구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특허나 그러니까 특허나 뭐 상표권 같은 산업 재산권들 같은 것들도 이제 이걸 양도를 하게 됐을 때 우리가 이 세율 구조가 조금 낮습니다. 즉 기타 소득이라고 해서 어떠한 필요 경비 인정을 받는 그러한 양수 전략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가지급을 해결하는데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너무 길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구조가 되고 뭐 어떤 식으로 세금이 나오는지
그런 거는 이제 또 별개의 주제로 다 강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될 텐데, 그러한 STF나 특허 양수도도 조금 전략적으로 가지급을 해결할 수 있는 플랜인 겁니다. 이렇게 쭉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보시면 결국에는 법인에서 어떻게 자금을 개인화할 거냐에 대한 전략들이랑 동일한 거예요. 네,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뭐 어떠한 전략들을 쓰게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 거고, 이 이외에는 뭔가 가지급을 해결하는 전략은 아닐 거예요. 기본적으로 가지급에 대해서 잘못된 회계 처리를 잡아주는 부분은 또 다른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가지급이 있다면 이런 플랜들을 좀 활용을 해서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지급에 대해서 쭉 오늘 좀 살펴봤고, 뭐 정의가 어떤 건지, 페널티가 어떤 건지, 솔루션이 어떤 거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가지급이라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진정한 솔루션이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면, 결국 각 업체에 맞는 어떤 상황에 그 전략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무작정 뭐 자사주 특허를 한다고 이 법인이 그 가지급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급이 얼마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파악을 해야 될 거고요. 뭐 솔직한 말씀으로 전액을 다 해결하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대표님 입장에서는 전액이 아닌 일부라도 해결할 수 있다면 자기의 개인 돈 쓰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솔루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두 번째는 그 가지급의 귀속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대표님이 가지급이라는 그런 그 가정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대표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다른 분이 어떠한 가지급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액을 확인을 하고 이제 어느 분의 금액인지까지 확인을 하고 나면 이제 어떠한 솔루션들을 적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뭐 급여 배당을 하나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적절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대표님께 말씀을 드려야 대표님도 그 납득을 하고 진행을 하실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부분. 그리고 뭐 자사주를 할 건지, STF를 할 건지, 특허를 할 건지, 뭐 아니면 새로운 자본 환원 전략들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업체 상황별로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 근데 이 이제 뒷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가지급금이 생긴 원인이 뭐냐? 도대체. 그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해서 앞으로 가지급이 좀 생기지 않게 조치도 같이 진행이 되어야, 지금 뭐 1, 2억, 3, 4억 해결해 준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또다시 계속 가지급이 발생이 될 텐데, 그런 걸 좀 어떻게 우리가 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이 인지하지 못해서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할 수 있게 저희가 조언을 해주는 것도 이 진정한 가지급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했습니다.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우리가 가지급이라는 거는 컨설팅을 하면서 항상 마주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지급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지금 제가 전략 그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린 부분도 짧게 말씀드려서 이 정도인 거지,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또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인 컨설팅이라는 건 결국 많은 부분을 좀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습득을 하고 경험을 해야지만 또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오늘 강의를 뭐 시작으로 하든 어떻게 했었던 간에 추가적으로 이 파생된 분야들을 좀 같이 공부를 하셔서 이 가지급금에 대한 걸 완전히 나한테 체득을 하고 상담을 하게 되면 그 대표님들께서도 이 컨설턴트는 지난번 사람이랑 좀 다르네라는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부를 좀 해서 좀 더 이제 질 좋은 컨설팅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많은 계약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